8월 달은 또 하락률이 제일 컸던 달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8월 달은 좀 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휴가철도 껴있기 때문에 일단 쉬는 게 맞고 9월 달도 뭐 보합권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시장이 계속 축축받아서 내년 한 1월, 2월까지 보통 시장이 항상 좋았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의 이 흐름은 좀 달리고 나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8월보다. 근데 문제가 미국이 또 역사적으로 또 쉬는 달이 9월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9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아서 우리나라도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8월, 9월 조금 쉬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았었던 그런 섹터들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좀 섹터들을 오히려 연말 보고 이제 아니면 내년을 보고 매수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8월, 9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9월이 안 좋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8월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시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단 지금 9월에는 또 어떤 이슈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게 사실 모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음, 선반영 쪽보다는 그냥 우리나라는 원래 8월에 쉬었어요. 네. 8월에 쉬었고 미국은 또 9월에 쉬는데 선반영 쪽 글쎄요. 일부 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은 원래 우리나라가 또 쉬어가는 달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저는 그 이유가 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9월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자. 네. 그리고 많이 빠지면 매수 기회다. 맞습니다. 어. 근데 네. B2는 안 됩니다. 아. 예,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요새 B2가 좀 많이 늘어가지고,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B2를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레버리지 투자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B2라는 거는 완벽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제 시장이, 이거 상승이 좀 꽤 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하시는 게 맞지, 지금같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 물타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는 네. 좋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근데 시장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해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제일 큰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미 대선이겠죠. 11월 달에 미 대선이어서 미 대선 때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리고 또 4월인가 5월에 또 총선이잖아요. 선거 있죠. 그래서 보통 선거가 있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뭔가 듣기 좋은 소리 많이 합니다. 네. 국민들한테. 그래서 아마 내년 초반기에는 우리나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좀 관련 테마주들, 정책 테마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일부 테마가 식는 기간이 있고 또 많이 또 버블이 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쉼이 그렇게 길거나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는 게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게 되면은 그나마 좀 그 사실이 밑에서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간에 쉬어가는 시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오늘보다는 올 연말 또는 이제 내년 연말이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시장이 상반기에 뜨거웠는데 네. 그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 네. 더 높아지는 지점이 있어서 네. 2차 전지도 잘 나갈까요? 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니 이게 2차 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 네. 저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20, 30% 조정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2차 전지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밀려라. 근데 밀리기만 하면 사줄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떨어지고 나니까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예전부터도 다들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네. 중국이 들어가면서 단가가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원래 투자할 때 이제 저는 최대한 심플하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2차 전지가 수요가 떨어질까요, 과연? 전기차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질까요? 전기차뿐만 아니고 2차 전지를 필요로 하는 그 산업들이 갑자기 사라질까요? 그 수요가 떨어질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받은 기업들도 2년치, 3년치를 받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실적을 밑으로 깔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기대치와 실제치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 매우 적정 조정 구간이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항상 주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기대라는 게 너무 과하게 되면 그걸 맞춰주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그 구간이라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쉬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금 쉬면은 정말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기사들을 내보내게 돼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 보고 있고 작년에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 조금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그거 가지고 당장 경기 침체 올 것처럼 얘기했지만 안 왔죠. 안 왔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2차 전지 조금 조정받으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수요가 죽을 것인가, 2차 전지를 찾는 기업들이 줄어들 것인가, 그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꺾였을 것인가. 전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적정 조정 구간이고 오히려 그동안 2차 전지 투자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2차 전지 버블이다. 네. 너무 높다라는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오히려 그게 조금 조정이 되는 구간이라 보고 있어서 전 지금의 조정 기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니까 전기차 살 사람은 다 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요가 좀 부진하다. 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결국은 수요는 있다. 네. 보시는 거예요. 더 넓은 수요층이 있다. 그럼요. 이게 또 유럽에서는 또 몇 년 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차 안 팔잖아요. 그런 제한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고 아직까지 전 세계가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를 살 사람들이 다 샀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전기차가 나왔을 때. 근데 이제 타보긴 했었는데 나의 니즈와는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전기차를 사지 않는 쪽이었어요. 근데 이미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 처음엔 얼리어답터 네. 느낀 분들이 많이 사셨죠. 그랬다가 이제 주변의 편리함을 가지시고 본인 어떤 생활과 맞으시는 분들이 다 사신 건 맞긴 맞아요. 1차적으로. 근데 좀 달라진 부분은 저도 다음에 차를 바꿀 때는 전기차로 한번 바꿔봐야 되나? 왜냐면 제가 처음에 안 샀었던 이유는 인프라 때문에 안 샀거든요. 이게 전기차를 산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 어디에 꽂아서 충전할 것이며 충전소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당장 하라는 거지?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지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각 아파트마다 전기차 충전소가 5개 됐고 휴양지를 가든지 호텔 가든지 어디든지 충전하는 전용 구간이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많은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또 오픈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프라 구성이 됐으니까 이제 저같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긴 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고 정부에서 시행 정책으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은 그래도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보조금 정책이 좀 애매해졌잖아요. 막 퍼주다가 그게 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제한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가격을 낮추고 있잖아요. 네, 낮춤으로써 테슬라가 이제 얻는 효과는 테슬라의 이제 전체 지분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암과 동시에 나머지 기업들도 결국은 못 버틸 거예요. 못 버티면서 가격을 낮추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 회사들도 낮추다가 못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디폴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미국의 많은 전기차들이든 전 세계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디폴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디폴트가 난 기업 중에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연기관 차들 중에 전기차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그런 회사들을 인수를 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아마 시장은 재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테슬라는 네. 망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이 1등 지위를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1등 지위를 유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다른 기업이죠. 완전 다른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회사 느낌? 그러니까 그룹의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에서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한 기업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한 기업에서 뭔가 이제 우리 생활로 들어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아직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밸류를 정할 때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만 보고 밸류를 정하는데 어느 순간은 그게 아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 측정하는 방식이나 밸류 측정하는 어떤 느낌이 좀 달라지면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평가를 달리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는 보고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당분간은 그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테슬라는 1위를 유지할 거라 보고 있는데 네. 다른 내연차 정말 차만 팔아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과는 좀 카테고리를 달리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국내에 그런 배터리 다시 한번 여쭤보면은 에코프로 형제랑 포스코 형제라고 네.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조정을 한 20에서 40% 정도씩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괜찮다고 보세요? 건재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보면은 뭐 에코프로 그룹도 말은 되게 많아요. 네. 무슨 뭐 이제
과연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말은 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이동채 회장 구속 그거 2년 법정 선고도 받고요. 그 이동채 회장 이슈는 이게 제가 예전에 한경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1년 전인가 이동채 회장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동채 회장이 법정으로 구속된 거는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안타깝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법에 문제가 생기니까 잡혀 들어간 거죠. 근데 이동채 회장이 에코프로는 아니에요. 에코프로는 사실 이동채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고 정말 많은 직원들이 함께 일궈가는 기업이거든요. 네. 실적이 잘 나왔죠. 이동채 회장이 구속된다 해가지고 물론 이제 보고 책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에코프로가 저 회장이 뭐 횡령을 했어? 이런 이슈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에코프로의 실적과 미래 성장성에 문제가 되는 이슈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전에 한경 나왔을 때도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될 건 아니고 오히려 누르면은 매수의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국경제TV에서 아침에 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아이디어도. 이동채 회장 이미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 이슈를 최근에 다시 들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다? 글쎄요. 네. 이게 예전에 이게 막 이동채 회장 직원이 혼자고 그분이 혼자서 다 하시는 회사면은 데미지가 크죠. 근데 저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CEO 리스크라는 거는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계속 울거먹기 식으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에코프로의 미래를 논하고 뭐 성장성을 논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 안 쓰셔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조정이 있긴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정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간 에코프로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그거 너무 높지 않아? 버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고 뭐 증권사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주가 밸류에이션을 선정을 할 때 미래 가치를 땡겨서 하는데 뭐 몇십 년 후에 미래 가치를 땡겨서 했다. 그럼 전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증권사들은 과연 몇십 년 후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땡겨서 오죠? 에코프로가 얼마나 성장할지 아니면 에코프로가 완전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10년 후에 대박이 날지 삼성전자가 2, 3위권 회사를 물러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즉 에코프로의 뭐 미래 가치를 땡겨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그들 의견이죠. 그들 의견이라 보죠. 이 산업이 망한다라고 보면은 이 산업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하향세를 걷는다라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의견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전 아니라 보는데. 근데 컨센서스 같은 건 좀 나오지 않나요? 매출액 성장 이런 거? 근데 그것도 퍼센티지로만 단순 계산으로 하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에코프로가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업군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사업군에서 또 어떻게 잭팟이 어떻게 터질지 알고. 그렇구나. 그 실제로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이런 것도 보니까 실적 추정 많이 틀리긴 하더라고요. 많이 LNF도 틀려요. 많이 틀리고.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틀린 그런 추정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요. 그 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는 이상 어떻게 정확한 컨센이 나올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증권사도 그러니까 컨센서스 예상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증권사도 신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느꼈잖아요. 월가든지 뭐 우리나라든지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모두가 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가정을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고 에코프로를 찬양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성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2차 전지가 이대로 망할 것인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뭔가 암울한 미래가 있을 것인가? 근데 만약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냥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다 하면은 20-30% 고점 대비 조정은 뭐 저는 한 50% 밀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50% 밀면 사실 더 높이 올라갈 거라 봤는데 50% 밀면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20-30% 조정은 이런 성장주에는 되게 많아요. 테슬라 보십시오. 미국의 엔비디아 보십시오. 네, 그게 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10몇만 원에서 150만 원 찍고 지금 120만 원 선인데 지금 밀린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오히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게 보시길래 아직도 120만 원 선에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뭐 외국인들 기관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에코프로 누군가 물어보면은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딱 그 얘기만 해요. 2차 전지가 망할까? 수요가 죽었냐? 네, 수요가 죽었을까?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전기차 살 사람들 다 샀다고 하던데요. 그럼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나? 맞아요. 네, 이렇게 물어보죠. 드론이나 막 이런 모빌리티에 다 들어갈 텐데. 네,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그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대장주들, 네. 주도주들은 괜찮다. 중국과의 경쟁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중국과 경쟁이요? 근데 네. 중국은 항상 어느 업종이든지 들어오면은 항상 저가 정책을 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삼성전자 망했어야죠. 아, 그죠? 삼성전자도 뭐 LCD로 옛날에 확 치고 가다가 삼성전자가 LCD 내려놓고 이제 LED로 가고 LED로 가면서 이제 LCD는 중국이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 잘 먹고 잘 삽니다. 새로운 걸 개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에코프로가 지금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다음 스텝을 향해서 걷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걷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삼성과 업종은 사실 다르긴 한데 좀 이렇게 삼성을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CD를 삼성이 장악을 하다가 중국이 들어와서 저가 공세를 했을 때 중국이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삼성은 그 다음 LED, OLED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장악하고 있고 그 중국은 막 LCD 이렇게 하다가 이제 LCD 아무도 이제 안 쓰게 되니까 결국은 또 그 다음으로 넘어오겠죠. 그럼 또 삼성은 또 그 다음을 노리는 거고. 그러니까 선두 기업, 1등 기업은 항상 되게 외로워요. 그 다음 스텝을 계속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에코프로가 그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주주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를 꺾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LFP 배터리, 저가형 배터리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는 하이니켈 뭐 이런 쪽으로 MCN으로 간 3원계로 가는 거고 더 발달된 거. 그리고 LFP도 뭐 LMFP인가요?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또 뭔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저도 공부를 계속 안 하면은 자꾸 뭐가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베트남 전고체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전고체 얘기 막 요즘 LFP 나오길래 오히려 저는 그게 이 업종 자체가 계속 저 같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삼성전자처럼 우리가 한 단계씩 더 높은 품질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싸게 많이 뽑는 건 잘해요. 근데 이제 적게 뽑지만 비싸게 파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 하는 기업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배터리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겠네요. 그 배터리는 또 초기 시장이니까 맞아요. 아직 성장 초기니까 앞으로 그렇게 더 진화된 진보된 배터리가 발명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결국은 배터리는 이제 무게 줄이고 크기 줄이고 효율을 올리는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기술력이죠. 결국은. 그러면 그 포스코홀딩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엄청 붙었다가 지금은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가 엄청 붙고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한 주가가 한 20-30%는 빠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30% 빠지면 매수하고 싶나 보네요. 모건 스탠리 진짜 모건 스탠리 얼마 전에도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뭐 버블이 심하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밤에 환경 방송 글로벌 방송 나가가지고 뭐 본인 생각인 것 같다. 뭐 그 애널리스트 생각인 것 같다. 그래요? AI에 대한 수요가 죽지 않고 AI는 이제 시작인데 무슨 버블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잘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구나. 뭐 어떤 네임밸류가 높은 증권사가 의견을 냈다 해서 우리가 100% 그거를 믿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결국 그거 생각을 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50% 놓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포스코 홀딩스 20-30% 밀면 사야죠. 20-30% 밀면 땡큐죠.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이것도 1년도 더 됐죠. 한경에서 이제 이것도 소개했다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우리 웅달 책방에서도 얘기했고 가는 곳마다 다 얘기했는데 되게 채팅창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그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크릿컬 차트를 봐라. 너나 사라 이런 시크릿컬 너나 사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제 일본과의 어떤 희귀가스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했었고 포스코홀딩스 진짜 많이 한다. 국내화 내재화시키는 걸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게다가 철강도 기본 베이스로 하는 기업이고 철강은 중국 경기 살아나면 그것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 2차 전지도 되고 뭐 일본의 그 반도체 수출 제한 품목 그 중에 하나도 되고 그리고 2차 전지도 되고 정말 다방면으로 다 된다. 이건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가 참 난타를 많이 당했는데 이제 와서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 꺾인 게 있나? 라고 봐요. 뭐 일본과의 관계는 그래도 좀 괜찮아지긴 했죠. 최근에 조금 뭔가 분위기가 풀리는 것 같긴 하죠. 예전보다는 막 서로 치고받고 싸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일본의 어떤 블랙리스트에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다시 들어왔으니까 들어왔나? 하여튼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중국이 아직 바닥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바닥을 걷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경기 어차피 저는 올 연말쯤 되면은 살아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철강바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철강빨도 받고 리튬빨도 받네요. 네. 저도 오히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좀 많이 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도 ING입니다. 아, 지금도? 네, 지금도 ING. 뭐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적절한 수준의 조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차트 보면서 무슨 걱정? 이런 굉장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혹시 차트 네. 좀 약간 설명 가능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차트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괜찮은? 사실 차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갖다 끼워 맞추기 느낌이 좀 강해요. 사실은 차트는 갖다 끼워 맞추기 느낌이 강해가지고 짬 차트를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기본적으로 저는 전반적인 추세를 봐요. 네. 차트는 뭐 보면 막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선 뭐 갖다 설정해요. 설정해놓고 막 이거 안 깨졌죠. 막 그 선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막 이게 안 깨졌게 되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볼 건 21선, 121선 이 라인만 딱 보면 돼요. 한 달, 3개월, 6개월, 1년까지 241선은 안 보고 딱 그 정도 분기, 반기, 연간 딱 그 정도씩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우상향의 느낌이 아직 살아있고 차트 이대로 꺾이는 느낌이 들지 않고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보통 동반되면은 이제 위에서 다 털고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점에서 대량 거래 안 나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쭉 주가가 밀렸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바닥을 잡고 있고 우상향으로 좀 잡고 있는 느낌도 있고 21선과 그리고 일목균형 지표 기준선 저는 그 정도 보거든요. 그 정도 라인 근처에서 이제 액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버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선은 21선과 121선과 일목균형 지표 기준선 네, 요 정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앞서서 테슬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테슬라의 혹시 밸류 측정 방식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거는 뭔가 이렇게 전통 자동차 네. 영역에서 다른 네.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자동차 판매 대수 뭐 이제 그런 걸로만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엮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당분간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그냥 차만 판매하는 기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매출 구조가 조금 이제 다양해지고 있죠. 슈퍼차저를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살짝 오픈을 하고 있죠. 사실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테슬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인프라 구성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결국은 그래서 테슬라한테 요청했고, 테슬라는 나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슈퍼차저 쪽으로도 조금 이제 매출 구조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슈퍼차저에 대한 매출은 되게 미비해요. 뭐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새로운 매출 구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또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매출 구조를 만들어야 될지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아까 스페이스X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약간 뭔가 그 테슬라는 뭐 AI 도적 컴퓨터도 지난 네. 출연해서 한번 얘기해 주셨고 그런 쪽으로도 네. 밸류를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접점 고리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당장은 뭔가 접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로봇택시. 테슬라의 자동차를 택시화시키고 그 택시를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로봇과 연결시켜서 로봇택시를 만든다. 네,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결국은 되면은 매출이 큰 건가요? 로봇 관련주는 지금 보면 우리 삼성도 마찬가지고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로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되게 최근에 선택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 라인도 새로운 매출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처음에 나오게 되면 가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을 거고 이게 되게 먼 미래 얘기긴 한데 밸류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붙인 느낌은 분명히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자동차 판매 대수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슈퍼차저 매출도 얼마나 올라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먼저 로봇보다는 슈퍼차저 매출이 좀 올라오는 거를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아무래도. 그 유튜브 보니까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네. 무인 택시 막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하고 있어요. 네. 그 시범 가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뭐 지역별로 이제 하고 있긴 한데 결국은 나중에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스텝이 좀 남은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지금 뭐 시간대가 제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유료 전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아직 있어서 뭔가 아직 확 오픈이 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것도 차차 해결이 될 문제라고 보고 있긴 있어요. 근데 단기간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 바닥 대비해서 진짜 한 4-5배 쫙 오르는데 네. 테슬라는 100불까지 떨어졌다가 네.
한 200불 초반, 네. 200, 한 30, 40불 선에서 이제 멈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테슬라는 아직은 접종고리가 네. 이렇게 꽉 연결된 것 같은 네. 느낌을 못 받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시간 좀 필요한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맞물리는 순간 이제 네. 쫙 또 한번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맞물릴 순간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테슬라는 어쨌든지 간에 보면은 지난번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판매 뭐 수하는 거는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은 순 마진율 같은 거는 뭐 떨어지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 죽이기. 그나마 지금 테슬라를 따라가고 있는 게 이제 비아디인데, 비아디는 사실 아직까지는 중국 내 매출이 좀 크죠. 근데 이걸 해외로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결국은 나중에 몇 개의 기업이 안 남을 거라 보고 있고, 결국은 뭐 품질 싸움 아니면은 우리 생활을 얼마나 더 편하게 해주는 싸움, 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위치에서 네. 주식을 이제 매수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게 테슬라, 엔비디아잖아요. 맞아요. 그럼 테슬라, 엔비디아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네. 엔비디아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약간 조정받았긴 했죠. 네. 고점 대비 한 10% 받았는데 네. 이럴 때 뭘 사야 되냐. 만약 고민을 한다면 어떤 해답을 주시겠나요? 성향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길게 보는 성향이기 때문에 만일 직장이 있으신 분들, 다 네. 있으시죠? 네,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좀 장투 성향이신 분들은 전 둘 다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반반씩. 네. 반반씩. 아니면 엔비디아 비중을 조금 높게. 왜냐면은 그래도 올라가는 걸 봐야 재밌으니까. 근데 테슬라도 사실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더 먹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시장에 핫한 이슈로 올라와 있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는 테슬라보다는 조금 엔비디아 쪽이 가깝긴 한데 둘 다 사실 되게 포기하기 아까운 쪽이죠. 2차 전지나 전기차, 그리고 이쪽은 또 이제 그 AI 쪽이기 때문에 둘 다 참 버리긴 아까운 쪽이어서 저는 오히려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둘 다 사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기간을 놓고 길면 길수록 테슬라의 비중을 뭐 5대5, 맥스를 5대5로 보죠. 네, 맥스를 정말 많이 길게 봤자 5대5로 보시고, 이 투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엔비디아 비중을 좀 올려가시는 방향으로 쭉. 그렇다고 이제 이게 뭐 테슬라 제로, 엔비디아 100 이건 아니고요. 저는 뭐 제일 좋은 거는 테슬라 한 30%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30이요? 30%. 30%. 30%. 딱 두 개만 매수한다라고 난 두 개만 매수한 돈이 있어. 이것만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전제하에 이쪽 맨 밑은 테슬라 30%, 엔비디아 70%. 그리고 이쪽은 5대5. 이 정도로. 근데 엔비디아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네. 거품은 아니에요? 엔비디아요? 거품이라는 거는 결국은 또 증거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 거품이라는 단어를, 버블이라는 단어를 누가 쓸까라고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중에 뭔가 더 빠지기를 원하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이 못 샀으니까 버블이라는 소리 하겠죠. 사실은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버블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죠? 그걸 갖다 버블이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버블이라고 딱 지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가끔 가다 보면 되게 좀 어이없다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는 아까 우리 2000년대 에코프로 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아요. 과연 AI가 죽을까? AI 테마가 죽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지 보면은 지금도 엔비디아는 H100 같은 GPU들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사우디라든지 해외에서 많은 국가들이 오히려 이걸 사재기를 하고 있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번 젠슨 황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H100이나 기본 GPU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생산을 한 4배 정도 늘리겠다. 그러고 이제 4배 정도 늘리겠다 했을 때 사실 제일 놀란 게 제가 봤을 때 TSMC죠. 왜? TSMC는 이제 공장 증설이 안 되고 있어서 엔비디아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그걸 다 만들어내지 못할 텐데 삼성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삼성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삼성이 수요를 따라잡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퀄컴이라든지 AMD나 뭐 최근에 삼성을 떠났던 기업들이 삼성이 수율이 올라오니까 관심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TSMC와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솔직히 엔비디아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못 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애플 보세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그냥 잘하는 기업한테 주면 되는데 딱 이상한 기업 줬다가 이제 부품이 안 오니까 생산 자체를 많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엔비디아는 그런 상황 발생하진 않아야죠.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공장에 증설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었고 노조랑 지금 싸움이 났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노조랑. 그래서 TSMC 입장에서는 대만에서 좀 숙련된 노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좀 빨리 하고 싶은데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말이 되냐 그게. 아니 니들 우리나라에다가 공장 증설한 이유가 뭔데? IRA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다가 이 많은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니네 나라 사람들 데리고 오냐. 그 노조랑 싸움이 났어요 지금 TSMC는. 예, 안 그래도 갈 길이 바쁜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TSMC는 또 다른 데 공장 증설하려고 지금 막 대만 내에도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쪽에서 유유하게 그냥 잘 하고 있는 기업 있죠. 삼성. 삼성은 지금 삼성물산이 다 짓고 있잖아요. 삼성물산의 대부분의 매출이 삼성전자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 삼성물산이 다른 데 가서 수주를 못 따는 게 아니고 지금 또 그거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삼성물산 매출이 너무 삼성전자에 몰려있다.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사적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삼성은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만 삼성물산이 맡아서 계속 공장을 잘 증설하고 있고 근데 TSMC는 공장 증설로 1년이 늦어질 것 같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CEO가 나와서. 그런 상황에서 젠슨 왕 엔비디아 CEO 나와가지고 우리 4배로 생산 늘리겠다 라고 하면은 TSMC는 그만큼을 못 뽑는데 4배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그거 어디 가겠어요. 그 2위 그죠? 만일 근데 삼성이 수율이 그렇게 안 나왔으면은 못하죠. 삼성이 수율이 나와버리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3위권 기업들부터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 품질까지 좋아버리고 수율까지 더 잘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게 TSMC 입장에서 좀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AI 반도체의 수요가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빡 떠오르잖아요. HBM. 그럼 이게 4배가 되고 또 더 폭증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이거를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4배나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네.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나네. 그러니까 4배를 무조건 뭔가 수요보다 많이 생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4배를 올렸는데도 그게 분명히 수요 미달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수요보다 높은 생산을 해버리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것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 4배를 증가시켜도 이게 지금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각 기업들이 보통 이제 생산할 때 그렇게 생산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최근에도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매출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계속 미정부를 압박을 하고 이제 미정부에다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와, 그러면 이렇게 진짜 4배까지나 이렇게 늘린다는 거는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더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고.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와, AI 진짜 혁명이네요. 네, 이게 보통 뭐 보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AI라는 게 나오면서 뭐 엔비디아도 살아났고 삼성전자도 살아날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빵 떠오르고 SK하이닉스도 HBM 투자 10년인가 했었죠. 성과 제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번에 D램 반도체에서 점유율이 보니까 삼성 떨어지고 마이크론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부분을 SK하이닉스가 다 잡아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랑 SK하이닉스를 합치니까 거의 70%대 80%대 시장 점유율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는 제대로 요빠를 받겠네. 근데 또 거기서 또 삼성전자는 또 시장 점유율을 SK하이닉스한테 뺏기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너무 과하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몇백 프로 올랐다고 해서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그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게 수요가 과연 죽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AI가 정말 끝에 성숙기에 더 달하는 것이냐 아니면 초창기의 성장기냐 그런 거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럼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응달차방에 나와서도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저는 아니라고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소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소비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물론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그 소비가 백화점 쪽으로 몰리고 백화점에 대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사실은 그렇게 소비가 살아있는데 과연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는가? 저는 사실 IMF를 제대로 얻어맞은 세대로서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나니까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진짜 소비가 이렇게 나올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할 때 자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잭슨홀 미팅 예를 들어봐도 잭슨홀 미팅 사실은 제 기억으로 85년도인가? 그때까지는 미국 내 농업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던 회의였어요. 근데 86년도부터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잭슨홀 미팅이 빵 떴던 게 옛날에 그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 얘기를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부터 빵 떴지 사실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회의는 아니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혼돈을 많이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 제일 중요한 게 소비와 수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때 당시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소비가 살아있는데 무슨 경기 침체가 와?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때 죽지 않았던 소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경기 침체 아직도 안 왔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살아있는데 이게 과연 그 업종이 죽는다? 근데 또 뉴스 보니까 요즘에 네. 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 뭐 저축액이 줄고 맞아요. 내년 초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지연된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기 침체는 언젠가 오죠. 지금 보면은 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을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반 정도 만에 경기 침체가 오긴 왔어요. 경기 침체?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언젠가는 분명히 올 문제인데 작년에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언젠가는 오긴 오겠지만 사실 지금 경기 침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안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작년 연말도 계속 말씀드렸을 때, 근데 그 이후에 시장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경기 침체는 오히려 만약 앞으로 오게 되면은 저는 그게 되게 짧게 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를 통해서 지수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한 30%, 40%대 조정? 근데 또 그 조정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셔가지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좀 연기가 된 건 맞아요. 언젠가 오긴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버블이, 그 시장 전반적으로 좀 버블이 많이 껴있는 업종들이 좀 있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중간에 걷어주고 가는 게 과정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게 10년 주기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정말 짧게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가 한번 오면서 전반적인 그런 어떤 주기설이 한번 확 틀어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내년 중반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기 침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거둬들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 짧게 올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사실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워낙 좋고, 그리고 이제 카드 연체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2000년도 초반쯤에 LG카드 대란이 있어가지고 카드 연체율에 대해서 되게 좀 마음을 많이 쓰고 신경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고 20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갖다 갚지 못하고 이자를 못 내는 층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소비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혹은 뭐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이걸 부동산 시장과 연결시킬지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 대해서 소비를 해서 이제 이걸 못 맞게 된 건지는 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소비를 하되 어느 쪽으로 소비를 해서 이런 연체율이 올라갔는지 이걸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원금도 많이 떨어지고 일반 서민분들 되게 힘드시잖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생활비 쪽으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또 자산 대비해서 부동산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아니면은 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자금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 뭐 내년 내후년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거 너무 생각하면은 투자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 올 만한 경기 침체, 언젠가 오는 그런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는 옵니다. 경제 위기 와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올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지구가 멸망한다. 뭐 몇 월 며칠 멸망한다. 이래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전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근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좀 뭐 과한 이제 비유긴 한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를 때문에 당장 내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조정을 받은 이유가 그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마진율 줄었죠. 그게 차량 가격을 낮춰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략을 계속 지금 피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상하이 자동차 상하이에서 만든 거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격이 진짜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모델 3도 다음 달에 나오고 그런 전략이 주요하다고 보시나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사실은 모든 업종에 거의 1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보통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지난번에 삼성전자 했잖아요. D램 시장 쪽에서 감산 안 하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 안 한다. 나머지 다 감산했는데 삼성전자 감산 안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되게 힘들었죠.
그러다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딱 한다고 발표하니까 그 이후에 발표된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삼성전자만 오르고 나머지 다 떨어졌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한 것도 있고 나는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마진율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치킨 게임의 전략이라 봐요. 그래서 많은 그 전기차 업체들이 저는 도산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대신에 그 전기차의 기업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인수를 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테슬라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 인수할 수도 있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많은 내연차 기관들이 전기차로 전환하고 싶은데 돈 많이 들지 시간 많이 들지 기술력 문제 있지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조금씩 인수를 하더라고요. 막 중국 기업과 같이 협업하는 기업도 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디였지 어디랑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폭스바겐이 거기랑 같이 협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생산하고 그 중국 회사의 기술력으로 차는 나오는데 이름만 폭스바겐. 이름은 폭스바겐. 아, 네. ODM, OEM 뭐 이런 거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히려 그렇게 한번 재편 과정은 전기차 시장에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모든 업종이 다 있어 왔고요. 근데 그렇게 치킨 게임을 걸 수 있는 테슬라가 현금 그런 게 보유력이 되는 건가요? 당장 판매도 괜찮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니즈는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테슬라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한참 테슬라 잘 나갈 때 그랬잖아요. 2년이든 3년이든 만들어만 주세요. 기다릴게요. 뭐 지금 이런 뭐 느낌이죠. 사이버트럭 뭐 몇만 대라고 하고 맞아요. 계약 걸려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수요 죽지 않았다고 봐요. 테슬라에 대한 수요를 일론 머스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믿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한 230~40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고점 한 350에서 그래도 한 20~30%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머무르고 전 지금 에너지를 좀 모으는 단계라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머무를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부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치킨 게임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언제 끝내는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치킨 게임이 끝나는 시점쯤 되면은 그때 이제 테슬라의 본격적인 우상향은 시작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테슬라 이거 언제까지 보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언제까지 치킨 게임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뭐 본인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좀 대중이 없긴 합니다.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치킨 게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매수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하는 이유가 그거죠. 혹시 엔비디아, 테슬라 말고 네.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네. 좋게 보시는 거 있으세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이요? 지금 저는 오히려 미국 주식도 괜찮은 게 많다고 봐요. 최근에 뭐 AMD 요즘 조금 공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뭐 분할로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유가 관련 워렌 버핏도 계속 지금 맞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 관련 쪽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봐요. 유가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전 좀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유가는 중국이랑 연결을 안 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계속 관심이 있는 게 유가 쪽은 계속 관심이 있어요. 유가 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AI 쪽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AMD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앞으로 시장은 철저하게 해당 업종에서 1등에 투자하는 시장이 맞다고 봐요. 저는. 네. 2, 3등은 상대적으로 이제 1등에 비해서 좀 처지는 그런 분위기를 갈 거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할 거면 그 업종이 1등 쪽으로 매수하는 게 많이 올랐어도 1등. 네, 그게 맞다고 봐가지고 물론 이제 1등 매수하면 문제가 뭐냐면 깨질 때 제일 처음 깨집니다. 제일 많이 깨집니다. 그런 건 우리가 감안해야 되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확실한 업종 거기에 1등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 빅테크들 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마소나 네. 뭐 저기 누구야 메타나 네. 이런 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전 걔를 다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빅테크 쪽은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 15 올해 9월인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생산 기지를 좀 옮기는 상황이죠. 중국에서 이제 인도 쪽으로 옮기는 상황이고 인도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이폰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쫙 다 생산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군데로 퍼지니까 중간중간 이제 운송비 같은 것도 들어가서 그게 어차피 이제 아이폰 가격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그거 가지고 애플을
뭐 매수를 안 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뭔가 살궁리를 좀 찾은 것 같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원래 저는 메타가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로 뭐 할 줄 알았더니 이제 AI 쪽으로 가면서 뭔가 활로를 좀 찾고 있는 것 같고 인텔이야 뭐 어차피 미국 정부에 좀 푸시를 받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대놓고 보이진 않지만 뭔가 앞으로 지원 쪽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IRA도 세부 법안도 계속 나오고 뭐 어떻게 리프레시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전반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웬만하면 전 다 좋게 보고 있긴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는 거 거의 이제 되는 쪽으로 하고 있죠. 그 시너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글도 괜찮아. 구글 같은 경우도 그죠.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가적인 부분은 다들 비슷비슷한 것 같고 흐름 전반적으로 이제 걔네들은 비슷하게 움직였다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근데 원래 IT 기업들이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금리가 인상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 했었는데 금리 인상이 끝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 더는 안 해요.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내비치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혹시나 CPI나 뭐 PC가 위로 한번 크게 뭔가 확 튀는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연준은 아직도 쓸 카드가 있다라는 걸 시장에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 정도 더 할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쳤다 봤을 때 금리 인상은 어쨌든 지금 이제 끝난 거라 보고 있고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 봤을 때 빅테크주들은 이제 그간의 어떤 이제 고심과 답답함을 좀 털어버리는 계기가 됐죠. 물론 그게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통의 빅테크랑 네.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좀 비교했을 때 네. 테슬라, 엔비디아도 시총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인데 여기도 성장성에 있어서는 얘네는 아직 많이 남았다. 네. 빅테크도 뭐 성장은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탄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네. 사실은 그 회사 내부자로 들어가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어느 정도 성장성이 유지는 잘 되고 있죠.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몇백 % 오르기 전과 지금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때 예를 들어서 뭐 한 300% 올라가 여력이 된다라고 했었던 사람도 없었고 사실은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그때 바닥일 때 그 누구도 엔비디아 앞으로 상승 여력이 뭐 300%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권사는 아무데도 없어요. 맨날 막 20-30%, 20%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지 몇백 프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증권사는 아무데도 없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앞으로 증권사들은 계속 몇십 프로 내 쪽에서 이제 올라갈 상승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예전과는 다르게 앞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서 몇백 프로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해요. 근데 수요만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만 얘기해 보면은 젠수당이 4배 정도 더 이제 찍어내겠다 얘기했을 때 주가가 지금보다 100% 더 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정도로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성장성이 뭐 끝났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봐요. 저도 안 되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이 회사에 대해 주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계속 리프레시를 하셔야 돼요.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얘기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로봇 섹터에서의 대장주는 네. 테슬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로봇 대장주요? 네. 글쎄요. 로봇 대장주. 테슬라도 근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쫄쫄 입고 나가 춤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발전은 됐어요. 엄청나게 발전되고 개발은 돼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막 이제 계란 놔두고 이제 그 발 모양이 이제 계란을 살짝 이제 찍고 이제 가도 이제 부담이 없을 정도로 이제 정말 민감하고 예민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센서를.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확실히 조만간 뭔가 공개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로봇 관련주로 엮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대장주가 될지는 그건 조금 아직까지는 좀 판단 유보. 네, 아직까지는. 네. 로봇 대장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판단 유보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네. 아직은 그 로봇은 약간 조금 AI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로 네. 봐야 되죠. AI랑 뭐 미래가 그쵸. 같이 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어쨌든 AI와 로봇도 언젠간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판단 유보.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카오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로버 X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네이버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기대감만 좀 들어갔다가 발표가 훅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 네이버, 카카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이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뷰를 제시했지만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제가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한참 카카오가 관심을 받고 올라갈 때는
이제 물적 분할하기 전이죠. 근데 주요 기업들을 물적 분할 다 해서 다 내보냈고, 근데 물론 이제 지분법에 이게 돼서 매출을 가져오긴 하지만 예전만큼 카카오가 뭔가 성장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성장성도 얘기하긴 했지만 뭔가 활로를 못 찾은 느낌이 좀 강해요. 사실은 카카오는. 네, 활로를 못 찾는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카카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뷰는 좀 좋지 않게는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뭔가 좀 힘이 드실 만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어떤 노력들로 봤을 때도 제가 만약 카카오가 지금 없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많이 밀리면은 어느 정도 저점이면 이때쯤 되면 매수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직 안 드는 건 사실이에요. 카카오는 좀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생각을 해보시되 아직까지 뭔가 명확한 상황은 아니니까 오히려 네이버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당장 지금 시장에 돈이 돌고 있는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 지금도 동일합니다. 네이버는 진짜로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그 돈 아끼셔가지고 차라리 지금 핫한 업종으로 매수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못 버틸 거예요, 그 기간을. 야, 그 네이버 카카오 그 코로나 때 엄청 뜨거웠는데요. 맞아요. 이게 진짜 불과 1, 2년 만에 이렇게 되네요. 코로나 때 뜨거웠던 기업들,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의 존폐가 갈렸죠, 사실은. 얼마 보니까 좀 위워크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데미지를 많이 받아서 결국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다고 하긴 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기업들의 존폐가 갈라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가 오히려 그 효과가 없어지니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네. 좀 뭔가 네이버나 카카오 둘 다 이게 뭔가 성장성? 어차피 그런 기업들은 AI를 붙이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쪽이 뭔가 시원하게 뚫리지 못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챗GPT 같은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챗GPT가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아니면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든 어떤 지식에 대한 접근 권한이든 그걸 갖다가 다 막아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AI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기술은 좋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똑똑하고 과학자분들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이제 공부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만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좋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은 된다라고 보는데 법규나 환경이 받쳐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가지고 제일 편한 국가가 어디 있을까? 중국이네. 네. 이렇게 돼서 AI 쪽은 앞으로 중국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지금 만약에 한 1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시겠나요? 1억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원래 제가 항상 레버리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네. 레버리지보다는 지금 오히려 종목이 좀 낫다 보고 있고 현금은 10에서 한 20% 정도를 보유하시는 게 맞다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AI 2차 전지 쪽으로 일단 포트를 짜시는 게 맞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도 저는 하셔야 된다 보고 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지금 당장 막 확 핫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업종이긴 한데 최근에 보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업종들이 순환매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이 순환매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어째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무조건 제가 평소 제 전략처럼 장투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지금은 이제 스윙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은 좀 핫하게 중간중간에 이제 그 수급이 들어가는. 근데 이게 꼭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상한 테마가 나와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아시죠? 초전도체 나왔지, 그리고 맥신 나왔잖아요. 근데 맥신은 그래도 이게 신소재여서 있어. 그래서 맥신에 대해서 뭔가 이제 홍보가 되게 된 좋은 기회였다 보고 있고 맥신은 계속 앞으로 투자가 될 거거든요.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초전도체는 좀 심했죠.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저는 오히려 환경 가서도 그랬어요. 초전도체 여러분 하지 마시라고. 이거 진짜 가로되니까 하지 마시라고 이제 대놓고 진짜 오랜만에 한 종목 업종을 찍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상한 업종들이 나와요.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전통의 강자 있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쪽 라인으로 구성하시는 게 저는 맞다 보고 있어서 해당 종목들을
뭐 종목별로 20에서 30% 사이, 20%, 25%, 30%씩 하셔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레버리지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레버리지 한 20% 하셔가지고 20% 넣으시고 현금 좀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비중을 맞추는 전략. 이 정도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대출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2배 오르는 거. 네, 네, 네. 올라갈 걸로 보시니까요. 네. 저는 어쨌든 지금 인버스는 아니고, 인버스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제 8월 지금보다 올 연말에 지수가 더 높을 것이고 내년에 지수가 더 높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쪽으로 투자 일부 하시는 것도 낫다고 봐요. 뭐 적금보다는 그게 훨씬 낫죠. 네. 그렇군요. AI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 그럼 AI 2차전지 이쪽에는 네.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형제, 포스콜 형제들. 네, 맞죠. 조정 받았을 때 적절한. 근데 몰빵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B2도 안 됩니다. 20%씩 나눠가지고. 네. B2하면 이제 큰일 나요. 지금은 이게 B2만 없으면은 마이너스 30% 40%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B2는 특정 손실률이 내려가면 강제 청산을 당해요. 마진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든지 시장이란 건 언제든지. 우리가 작년에 러시아 전쟁이 일으킬 거 몰랐잖아요. 제가 작년에 뷰가 다 틀렸던 이유,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 뷰가 다 틀렸던 이유, 이번에 파월 의장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작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의 전략이 틀렸었던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잖아요. 그런 돌발 이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B2는 최대한 자제. 시장이 좋아서 전 B2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B2는 진짜 짧게 해야죠. 짧게.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도 귀한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것보다는 B2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B2가 20조가 넘었습니다. 신용융자잔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20조가 늘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지면은 중간에 한번 터는 과정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냥 가도 되는데 원래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신용융자잔고가 같이 올라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지수가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빚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B2가 나와서 B2가 많이 터져가지고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그건 뭐 어느 정도는 적정수 조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항상 단기 고점 대비해서 지수든지 종목이든지 20-30%씩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2000년도 초중반, 2003, 4, 5, 6, 7년도 지수가 3배가 올라가는 그 상승장 속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20%, 30% 밀리는 조정은 있어 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금은 조금 보유하시면서 B2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L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